자,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주의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이제 우주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선 쭉 보시게 되면 106페이지에 암흑물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주의 모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재는 다 끝나요. 오늘까지만 이 교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거시기 새 교재 나올 것인데, 그 교재는 따로 갖고 와서 학원에서 배부를 할 거니까 그걸로 시중에 파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110페이지 먼저 봐봐. 106페이지 먼저 보기 전에 1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원그래프로 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주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암흑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껌껌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봤었을 때 지식적으로 깜깜한 상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질로 이제 본다 치면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크게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 얘가 현재 어떻게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주를 팽창시키는데 이제 하나의 관여하고 있는 에너지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그러니까 만유력과 같은 것들. 그래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수축시키려고 하는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물질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암흑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는 보통물질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구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관측하는 별, 은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통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보통물질은 보통 빛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봐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빛을 흡수한다거나 아니면 방출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물질이라고 하게 되고, 암흑물질과 같은 경우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 가지고 암흑물질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이 보통물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 해왔기 때문에, 별, 성간물질 이런 것들이 다 보통물질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 저 두 가지 얘기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동그란 그림을 보시게 되면 되게 기가 막혀요. 거기서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모르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 암흑 물질은 우리가 모르는 우주를 수축시키는 힘. 그러면 별, 은하단, 기체 등 이런 그런 보통 물질이 약 5%.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통 물질의 비율이 5% 조금 안 돼요. 그러면 5%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고 하게 되면 우주 전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1, 2%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머지 99나 98%는 전혀 관측할 수도 없고 관측도 안 되고 아무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걸 쥐뿔 아는 것도 없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싶어. 아무튼 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106페이지 거기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볼 건데,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력적인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질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보통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하 회전에 관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아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력 렌즈 현상과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푸적 넘어갈 건데 은하 회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암흑물질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하 회전인데 이거는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이 회전이라고 하는 요 운동을 우리가 크게 종류로 따져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예전에 전향력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자, 강체 회전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 원판에서 회전 중심이 있을 것이고 얘를 전체를 이렇게 돌려보는 요 형태, 이게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은 어떤 천체가 이렇게 있고 별이 있고 어떤 행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요 형태를 케플러 회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거를 잠깐 볼 건데 먼저 강체 회전은 전향력 때 설명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 이렇게 선을 그어봤었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 A와 B라는 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먼저 각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겁니다. 각속도. 자, 우선은 얘는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두 지점을 선 위에 표시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 자체 이동을 될 것이고 A는 여기로 갈 것이고 B는 여기로 간다 이 얘기지. 그러면 A에서 A-로 가거나 B에서 B-로 가거나 어차피 얘는 이 정도의 부채꼴의 중심각을 갖고 얘 돌게 돼. 그래서 회전 중심에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더 멀리 있든 어차피 얘는 강체라는 그 고체 덩어리 내에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A하고 B에서는 얘네들의 회전이 똑같습니다. 각속도는 시간당 돌아간 각속도. 그래서 A나 B나 거리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접선 속도를 따져본다 치면 이걸 접선 속도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접선 속도를 봤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고 B는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 중심에서 멀리 있는 지점일수록 더 많은 원우의 길이를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 속도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멀어질수록 얘가 훨씬 더 빨리 회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돌아야지만 얘랑 같은 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단계식이 나와. 요거를 통해서 받았을 때 결국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 지점에 대한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거리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를 위에 거 다 집어치우고 요것만 기억하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우주 공간상에서 천체가 회전하고 있는 게 보통 이런 형태이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얘가 가까이 있는 행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훨씬 더 멀리 있는 행성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래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요거의 전체의 질량을 라지 m이라 쳐보고 요거의 질량을 스몰 m이라 쳐보고 두 천체까지의 거리를 r이라 쳐보고 공전 속도, 회전 속도를 v라 친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표시했을 때 저 천체하고 중심결하고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요 힘이 저 행성한테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럼 이거 없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R분의 라지 G,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을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 공전 속도가 여기서 멀어질수록 얘가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행성하고
더 멀리 있는 행성하고 비교했을 때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고 공전을 해야 될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는 느린데 공전 궤도 둘레 길이가 길어지게 돼. 그러면 아무래도 각속도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 행성과 멀리 있는 행성을 비교한다 치면 A와 B 중에 당연히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가야 될 각도가 A가 훨씬 더 빨리 공전하기 때문에 얘가 슉슉 돌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번 도는데 360도 회전하는데 1년이 걸려. 명왕성은 한 번 회전하는데 200년이 걸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1년이라는 가정하에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360도. 근데 같은 1년 동안의 명왕성은 대략 한 0.5도, 그거밖에 안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각속도는 시간에 따른 지나간 각은 얘랑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전 속도도 금방 나왔지.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천천히 간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이 빠르고 멀수록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A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봤을 때 저렇게 원래 써야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관계만 보는 거니까 회전 속도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은하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은하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었대.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별이 많이 모여 있는 여기를 팽대부라고 말하죠. 팽대부, 중심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은하면 또는 나선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 주기는 한 번 돌 때 2억 5천만 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중심부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각 지점의 회전 속도를 한번 다 따져봤대.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거리라고 했었을 때 은하 중심부에서 끝자락까지 회전 속도를 갖고 봤더니 어느 일정 거리까지는 대략 여기까지라고 가정할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팽대부라고 볼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을 은하면이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팽대부에서의 회전 속도를 봤더니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중심부에서 팽대부 바깥 여기 나갈 때까지 이것이 회전 속도가 확 증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체 회전이야, 케플러 회전이야. 여기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진대. 강체야, 케플러야. 강체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속도 분포가 나옵니다. 은하는 고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체 회전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 중심부의 별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아주 많은 별들이 같이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별들 사이의 만유인력이 너무 세게 얽혀 있다 보니까 강체 회전하듯이 같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만유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별들은 강체 회전하듯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팽대부가 끝난 요 지점,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은하에 있는 별들의 개수가 적고 여기보다는 별들 사이 만유인력이 작으니까 케플러 회전하듯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형태의 회전을 말하고 있으니까 떨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본 것들이지. 이렇게 예상했는데 웬걸? 직접 관측했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떨어질 것처럼 하더니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회전 속도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보다 이쪽에서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른가라는 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106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이 얘기인데 분명히 예상을 했었을 때는 케플러 회전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떨어져야 될 속도가 실제 관측해서 봤을 때만 이만큼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속도 차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회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꿔 가지고 라지 m이라고 하는 것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g분의 r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r분의 g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g분의 rv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뭐냐면 만율력 상수는 상수니까 집어치우고 여기서 회전 속도하고 요거의 관계를 보는 것들인데 거리가 그래서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거리하고 회전 속도 두 가지만 알게 된다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천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지구래, 지구. 그러면 가운데 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을 것인데 태양 질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천체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얘를 지구로 본다고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속도를 제곱해서 곱한다고 그러면 태양 질량이 나오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점에 있는 어떤 천체의 회전 속도만 알잖아. 회전 속도만 이걸 알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5만 방면인 걸 아니까 거리가 나오고 회전 속도만 구한다고 하면 이거에 제곱을 해서 거리랑 곱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안쪽 전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여기에서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본다고 하면 이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은하에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천체의 회전 속도만 알고 있으면 은하계 전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 회전 속도 갖고 이렇게 구한다라고 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케플러 회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추정되고 있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 둘의 차이의 속도만큼이 결국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요 안쪽에 있는 은하의 질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질량 차만큼 속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곱에 비례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이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거?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량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이 회전을 하는 천체 말고 회전을 하는 천체 안쪽에 있는 이 천체의 질량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는 것인데 회전 속도가 빠르대. 그러면 그만큼 안쪽에 질량이 더 많다는 얘기지. 예상되는 값으로 했었을 때 그만큼의 질량이 이 정도였을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뭔가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은하계, 외곽에.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많은 양의 물질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은하 회전에 방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은하 회전에 방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회전 속도가 예상된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속도 차가 곧 은하 외곽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질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 계산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물질, 암흑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회전속도 차이를 보고 질량 차이를 구하더라. 간단한 방법으로. 어때요? 어렵지 않지? 그치? 여러분 숙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는 됐고 107페이지로 넘어가봐.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중력 렌즈 현상이 나온 게 있어. 근데 요거는 그냥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는 주변의 공간이 왜곡이 된다. 그래서 빛이 휘어진다. 유행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을 할 필요 없어. 왜? 이걸 계산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론 물리학자야. 그러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8페이지 한번 봐봐. 암흑물질의 분포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건 정말 참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거는 뭐 일반 교육 과정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를 정신 똑바로 보셔야 돼. 뭐냐면 암흑 에너지에 대한 거를 볼 겁니다. 자, 암흑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결국 우주 팽창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현재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팽창하는 요거를 팽창하면 할수록 이제 부피가 커지는데 그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는 계속 생성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점점 커지잖아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암흑 에너지는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썼던 빅뱅 우주론을 생각해 보시면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질량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질량이나 지금의 질량이나 우주에 있는 질량은 똑같다. 그러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나 온도는 떨어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팽창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만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 에너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변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팽창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밀도는 항상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이 얘기는 뭐가 되고 있느냐면 요놈이야. 우주 생성 초기, 우주가 처음 생성됐을 때 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나 지금이나 밀도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갑니다. 요거 밀도입니다. 세로축은. 그랬을 때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때나 밀도 변화 없이 쭉 가고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암흑 물질이라든지 보통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나 지금이나 밀도를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피만 팽창하니까 둘 다 감소해야 돼. 밀도가. 그래서 암흑 물질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에 온 것이고 보통 물질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성 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암흑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 이 얘기지. 우주가 처음 생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는 변화 없습니다. 밀도 자체가. 근데 둘 다 물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밀도가 감소하고 얘는 일정하더라. 왜?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흑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냐면 거기 108, 109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8페이지 밑에 그림 밑에 봐봐요. 2번에 가로 1번 우주의 가속 팽창이란 말이 있어. 우주의 가속 팽창.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기를 보십니다. 그 109페이지의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깜깜한 그림 왼쪽 거 109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왼쪽 건 봐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인데 우주가 처음 생성됐을 당시부터 해서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크기를 대략 표현하자면 처음에는 우주는 생성됐을 때 빅뱅 빵 터졌을 때 그때 한 1초 미만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급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팽창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래 봤을 때 이 부분은 같은 시간 동안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약간 좀 더디게 커지고 있는 중이지. 감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등속 팽창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얘는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팽창 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현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는 건 똑같은데 시기별로 팽창 속도가 다르더라 이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허블의 법칙, 지난주에 했던 거야. 허블의 법칙, 은하의 수세 속도는 HR로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허블 상수가 대략 얼마인지는 그때 이해했었지. 허블 상수는 지금 한 68 정도로 보는데 너무 정확히 볼지 말고 한 70 정도라고 보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 식만 놓고 보자면 허블 상수는 후퇴 속도에 비례하게 따라 볼 수 있는 것이지. 허블 상수는 후퇴 속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속 팽창되는 우주 이때와 가속 팽창되는 이때하고 허블 상수는 언제가 더 컸을까? 허블 상수는 요때가 더 큰 것이지. 후퇴 속도가 더 커질수록 얘가 더 큰 겁니다. 얘가 더 작은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도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지금 요 얘기를 하다 말고 지금 이걸 한 것인데 이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가 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등속 팽창하다가 가속했다는 것은 알짜임이 작용했다는 얘기지. 우주를 더 세게 좀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밀어내고 있을까? 암흑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우주는 전부 다 수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처음에 빵 터져서 우주가 쫙 커졌어. 커지다가 얘가 안에 물질만 존재하면 다시는 만유력 때문에 싹 수축해서 한쪽으로 모여야 돼. 근데 오히려 모이는 것보다는 얘가 커지는데 더 빨리 커지고 있대. 그러면 우주 안에서 어떤 힘이 우주를 바깥쪽으로 좀 밀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연구하다가 저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 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요거야. 거기 지금 봐봐요. 108페이지 밑에 동그란 1번을 봐봐요. 1A형 초신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A형 초신성. 자, 이게 뭐냐면 우주에는 쌍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항성계라고 하는 것은 별의 행성이 돌고 있는 이런 체계를 항성계라고 하는 것이지. 태양계처럼. 근데 쌍성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를 쌍성이라고 하게 돼. 그러면 두 개의 별이 공통 질량을 주고 갖고 서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대. 그러면 두 별의 질량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은 질량이 크고 어떤 별은 질량이 작아.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잘 생각해봐. 별이 질량이 클 때와 질량이 작을 때 언제 진화 속도가 더 빠를까? 질량이 클 때와 작을 때가 있어. 언제 진화 속도가 더 빨라? 클 때 훨씬 더 빠르지. 그래서 이 두 별이 서로 만약 공전하고 있었다, 서로 마주보고 공전하고 있었다, 그러면 질량 큰 것이 먼저 진화를 해버립니다. 질량 작은 건 천천히 진화하게 돼. 그러면 질량이 큰 게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요만한 별인 백색 외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선상에서 공통 질량심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는 반대편 별은 백색 외성 전의 별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더 큰 별입니다. 뭐? 적색 거성. 백색 외성이고 적색 거성이야.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만들어진 별인데 얘는 벌써 진화의 거의 마지막에 온 별이고 얘는 지금 진화가 한참 되고 있는 중이지. 질량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질량이 큰 별이고 얘는 질량이 작은 별입니다. 왜? 진화 속도가 다르니까. 자,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백색 외성은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안 나타나. 죽었으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문제는 적색 거성이야. 이 적색 거성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얘가 돌아가실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시적으로 수축을 확 해버려. 일시적 수축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내부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헬륨 핵융합과 수소 핵융합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이 적색 거성이 이만한 크기였는데 갑자기 꽉 주어진 상태에서 내부의 온도가 확 올라가 핵융합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 우리가 확 커져버립니다. 이만했던 적색 거성이
순간적으로 작아졌다가 이만큼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의 크기가 요만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만큼 커졌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얘가 여기하고 여기 있었을 때는 서로 중력이 서로 이제 저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공전만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별이 이렇게 반질이 커져버렸대. 그럼 백색 외성하고 이 적색 거성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이만했던 거리가 이만큼은 가까워진 것이지. 이해됐을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만유인력이야. 그러면 여기서 표면이 여기 있었을 때는 백색 외성과 거리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넌 너, 나는 나 이렇게 서로 좀 돌고 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가 빡 커졌어. 그러면 이 별의 표면이 확 얘한테 다가온단 말이지. 그럼 별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그러면 순간적으로 만유인력이 확 커져버린다. 서로 잡아라는 힘이. 그러면 별의 표면에 있던 물질들이 백색 외성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 이렇게. 별의 표면은 딱딱한 고체가 아니지 기체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백색 외성 쪽으로 이 물질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해. 그럼 문제는 얘는 백색 외성으로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난데없이 바깥에서 더 많은 질량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백색 외성은 이만큼 더 커져야겠지. 질량이 더 커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 더 많은 물질이 끌려오기 시작해. 그럼 백색 외성은 요렇게 있던 별이 계속 뭔가 질량이 덧붙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이 위에 쌓여있는 그 질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부로 누르면 안 돼. 더 커지게 돼. 백색 외성 내부에서. 그러면 문제는 백색 외성이 계속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외부에서 뭔가 계속 물러. 그러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압력이랑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나중에 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것이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폭발해버리게. 원래 백색 외성으로는 폭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상태로 점점 식어서 끝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 별이 얘한테 어떤 물질을 계속 붙이다 보니까 얘가 질량이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터지 못하고 빵 터지게 되는데 그때 이 백색 외성이 폭발하는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이 약 1.44배까지는 버텨. 이 이상의 질량은 못 버텨. 그래서 이것을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말하는데 이 한계 이하가 되면 백색 외성으로서 버티지만 이상 넘어가면 그냥 폭발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정한 질량에서 얘가 폭발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에서 별이 폭발하기 때문에 일정한 광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별이 갖는 광도는 질량에 비례하거든. 그러면 일정 질량에서 빵 터진 거기 때문에 일정한 광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8 절대 등급으로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밝기를 갖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주 어디를 다 봐도 얘는 항상 이런 식의 추가적으로 오는 질량 때문에 폭발한다. 그럼 이 질량에서 항상 폭발하는 것이고 그럼 항상 얘는 똑같은 밝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이 별의 폭발 현상을 1A형 초신성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초신성은 폭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A형 초신성이라는 말을 쓰게 돼. 중요한 것은 지금 막 이렇게 했던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인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 이해 안 되면 그냥 까먹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는 일정 질량에서 일정한 광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등급이 어디에 있는 별이든 간에 이런 과정으로 폭발하는 별들은 일정 절대 등급을 갖는다. 같은 절대 등급을 갖는다. 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야, 이거 이해 안 됐다 하시면 뭐 괜찮아. 이거 뭐 욕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요거는 다 나왔어. 절대 등급이 다 똑같아. 어느 별이든 1년 초신전하면 절대 등급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별을 지구에서 봤을 때 보는 겉보기 등급만 알면 절대 등급은 그냥 나왔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갖고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만 관측이 되면 얘를 알기 때문에 이 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것은 일정 강도, 일정 절대 등급, 요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1A형 투신성을 다른 말로 우주 사단이라는 말을 쓰게 돼. 저 지점까지 거리를 아주 간편하게 찍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구하는데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은하 안에도 얘가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 은하 밖에도 얘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은하 밖에 어떤 별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런 방법 딱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허블이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이 방법을.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셰피드 변방도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썼던 방법이고, 이것도 제 하나의 다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칠판 다 썼어. 여기까지 일단 질문. 저기서 오른 저 그래프 크게. 그래프 그래프이고, 옆에는 케플러 회전이에요. 요거? 네. 그렇지. 이게 지금 원래는 여기서 그 이후로는 케플러 회전이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지. 자, 또 질문. 어머, 저 자꾸 보소. 어머, 녹화 중인데 진짜. 일어나. 자, 질문.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나도 이거 수업할 때마다 참 짜증스러워. 혼란과 짜증이네. 하옵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